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태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태국 총리와 함께 태국을 상징하는 3륜차 뚝뚝이를 탑승했습니다. 두 정상은 양국이 함께 개발한 전기버스도 시승했는데 한국과 태국은 미래 산업 분야에서 함께 힘을 모으기로 양해각서까지 체결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정부가 일본산 수입 폐기물의 방사능과 중금속 검사를 강화했습니다. 특히 일본 석탄재는 시료를 모두 채취하고 검사해 사실상 일본을 겨냥한 조치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요즘은 장맛비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지 않지만 본격 가을철에 접어들면 미세먼지 농도가 다시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 날씨학 개론에서는 반기성 K웨더 예보센터장과 함께 국가기후환경회의의 미세먼지 대책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자궁경부암은 대부분 초기에는 증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질병의 진행 과정이 잘 알려져서 예방할 수 있고 조기 발견하면 치료 효과가 가장 높은 암이라고 합니다. 오늘 내문 보고서에서는 자궁경부암에 대해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동남아시아 순방 중 태국을 공식 방문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프라윕 짠오차 총리와 태국을 상징하는 3륜차죠. 일명 뚝뚝이를 함께 탔습니다.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의 협력을 상징하는 뚝뚝이였다고 하는데요.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노란색 3륜차 일명 뚝뚝이입니다. 태국 여행에 가면 한 번씩 타보는 상징적인 교통수단인데 문재인 대통령과 프라윕 총리가 함께 탔습니다. 그런데 이 뚝뚝이는 좀 특별합니다. 100% 일렉트릭 전기 뚝뚝인데요. 뚝뚝이의 최대 단점인 매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우리나라와 태국이 공동으로 개발한 전기 뚝뚝이를 타본 태국 총리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บอกว่าเรามี 25,000 คัน 태국에 지금 25,000대 이런 뚝뚝이가 있는데요. ทำไมมันจะลดพอลูชันเรื่องอากาศ 오염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항상 고민이 많다고. 그래서 이 전기 뚝뚝이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두 정상은 비즈니스 포럼 행사를 마친 뒤 양국이 함께 개발한 전기버스에도 시승했습니다. 짧은 시승이었지만 우리 전기차 기술을 적용해서 한국과 태국의 미래 산업 분야 협력 가능성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었는데요. 양국은 4차 산업혁명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미래차, 로봇, 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양국의 혁신 역량과 기술력이 결합하면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입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 이후 정부가 일본산 비중이 높은 수입 폐기물의 방사능과 중금속 검사를 강화했습니다. 특히 일본 석탄재는 시료를 모두 채취해 검사하면 시간이 대여섯 배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첫 점검 현장에 송세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일본 석탄재가 가장 많이 수입되는 강원도 동해안. 일본에서 온 4,500톤급 화물선이 정박해 있습니다. 이 선박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지역과 약 500km 떨어진 마이주루 화력발전소에 석탄재를 싣고 왔습니다. 석탄재 양은 모두 4,000톤인데 시멘트 원료로 쓰일 예정입니다. 환경부 직원들이 배에 오른 뒤 비닐봉지 2개에 석탄재 1kg가량을 각각 담습니다. 통관 전 방사능과 중금속 기준에 맞는지 검사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장에서 간이 측정기로 방사선도 측정합니다. 0.14 정도 나오니까 기준치 0.3 이내로 들어와서 이상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업체가 방사능과 중금속 검사서를 내면 수입이 허가됐고 시료 검사는 석 달에 한 번만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30일부터 수입하는 모든 석탄재의 시료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통과는 보류됩니다. 이틀 정도였는데 8월 30일부터는 그 방사능 검사 결과와 중금속 검사 결과에 이상이 없어야지만 통관이 허용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기간이 한 10일 정도 더 소요가 될 겁니다. 폐타이어와 폐플라스틱, 폐배터리 등 다른 수입 폐기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한 분기에 한 번에서 월 1회로 강화한 방사능 검사는 일본과 러시아 폐기물만 적용됩니다. 사실상 일본을 겨냥한 조치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석탄재는 모두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고 다른 폐기물 역시 일본산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검사 강화에 따른 폐기물 수입량 감소에 대비해 국내 폐기물 재활용 확대와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북한 평산 우라늄 공장에서 나온 방사성 폐기물이 서해로 유입됐을 수 있다는 최근 언론 보도에 대해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해수 방사능 분석 결과 특이사항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원안위가 강화도 인근 6개 지점의 바닷물을 채취해 우라늄 농도를 비교한 결과를 보면 강화도 인근 바닷물의 우라늄 농도는 1리터에 0.0073에서 0.0245 베크렐로 서해보다 낮았으며 한강보다는 높았습니다. 원안위는 강물이 끊임없이 지각의 물질을 바다로 운반하기 때문에 해수가 강물보다 우라늄 농도가 높다며 강화도 주변의 지형적 영향 등을 고려했을 때 분석 결과에는 특이사항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자유아시아 방송은 지난달 16일 평산 우라늄 공장에서 나온 폐기물이 예성강을 통해 서해로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알리 라비에이 이란 정부 대변인은 이란이 자체 개발한 통신용 인공위성 나히드-1을 발사하려다가 발사체가 폭발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라비에이 대변인은 현지 시각 2일 기자회견에서 인공위성 발사체의 폭발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다며 의도적 파괴 행위의 흔적은 없었고 기술적 결함이 원인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상업용 위성사진을 근거로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12분쯤 이란 북부 샘난주의 이맘 호메이니 우주센터 발사장에서 폭발이 일어났다고 지난달 30일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트위터에 감시용 위성에서 촬영한 사진을 올려 위성 발사체가 발사를 준비하다 최종 단계에서 폭발했다면서 미국이 이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이란 정부는 인공위성은 무사하다고만 발표하고 발사체 폭발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6년부터 해운업계의 중장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여러 지원을 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선주회사와 조선사 그리고 화주사가 선순환 구조로 연결되는 사례가 만들어졌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박종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0만 톤급 초대형 유조선이 위용을 드러냅니다. 배가 만들어진 뒤 선주에게 넘기기 전 열린 명명식입니다. 우리나라 하루 원유 수입량을 옮길 수 있는 배입니다. 고효율 엔진에다 첨단 연료 절감 기술 등 최고의 기술이 집약됐습니다. 환경 규제에도 적합한 친환경 유조선입니다. 조선사 입장에서는 해외 업체와 경쟁할 수 있는 초대형 유조선의 표준을 갖췄습니다. 이 VLCC 5척을 저희가 수주함으로써 그 가뭄의 단비 같은 역할을 하였고 이 배를 저희가 건조하면서 표준화를 만들었고 이걸 이용해서 전 세계 20척 이상의 원유 머선을 수주하게 되었습니다. 의미가 더욱 큰 건 국내 선주회사와 조선사 그리고 화주사의 선순환 사례를 만들었다는 데 있습니다. 현대상선이 대우조선의 발주해서 배를 만들고 GS칼텍스가 5년 동안 이 배로 원유를 운송하기로 계약을 맺은 겁니다. 여기에는 지난 2016년부터 해운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정부의 지원도 한몫했습니다. 화주사들에게 안정적인 원유 공급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이런 그 조선업체에도 또는 발주를 늘릴 수 있고 또 우리 그 화주들과 해운사와 조선업체가 셋이 이렇게 합력할 수 있는 정부가 지원한 배는 초대형 유조선 5척과 초대형 컨테이너선 12척 등 모두 20척입니다. 앞으로 이 배들이 대양을 누비며 대한민국 해운업 재도약의 토대가 될지 주목됩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울퉁불퉁한 표면에도 센서와 같은 고성능 전자소자를 붙일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 지스트 연구팀은 화학 접착제를 쓰지 않고도 표면이 고르지 않은 물체에 전자소자를 붙이는 전자소자 전사 임쇄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물속에서 짧은 털 구조의 나노 선모가 장착된 전자소자와 물체를 가까이 접근시켜 서로 결합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소자는 종이와 나뭇잎, 계란, 면직물, 나뭇가지 등 다양한 물체에 안정적으로 붙었습니다. 연구팀의 자세한 말 들어보겠습니다. 이 기술을 이용해서 응용적인 면에서 보면은 농축산업 역량 정보 수집이라든가 사물 인터넷
그리고 환경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빅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그런 기술들 아니면 생체 신호 수집을 위한 그런 기술들에 많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5G 초연결 사회의 등장으로 국가 사이버 안보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민관군 합동 대응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 사이버 안보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본계획에는 국가정보통신망의 보안 환경을 개선하고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며 국가 차원의 정보 공유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등 범부처 차원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담겼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기관별 실행 계획을 18개 중점 과제, 100개 세부 과제로 종합하고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숙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침대 위에 별도의 얇은 매트리스인 토퍼를 올려서 쓰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데요. 제품에 따라 두께 꺼짐과 색상 변화 등 품질의 차이가 있어서 잘 비교해서 골라야 할 것 같습니다. 신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두께 5cm 안팎의 얇은 매트리스인 토퍼. 특히 천연 라텍스 재질은 보건력과 항균성이 좋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능성 침구를 찾는 이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라텍스 토퍼 6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품질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먼저 오래 썼을 때 라텍스가 꺼지지 않는지를 보기 위해 고온에서 장시간 압축해보니 보르네오 하우스 제품의 두께 줄어듦이 가장 심했습니다. 또 라텍스는 쓸수록 누렇게 변할 수 있어서 시험해보니 가격대가 낮은 2개 제품에서 색상 변화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단하고 푹신한 정도도 제품마다 차이가 커서 개인의 선호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대상 모두 제조 연월과 치수 등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고 일부 제품은 해외 친환경 인증 등 허위 광고도 지적됐습니다. 안정성 시험 결과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일부 매트리스에서 라돈 검출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조언했습니다. 해당 제품은 형태만으로는 일반 매트리스와 구분이 불가능하여 잠이 편한 라텍스 제품을 소지한 소비자는 원한 이에 확인 의뢰한 뒤에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비자원은 또 라텍스는 열에 약해 직사광선에 노출되거나 전기장판 등에 접촉할 경우 제품 수명이 줄어들거나 화재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작년 겨울부터 지난 봄까지 모두를 괴롭혔던 불청객, 미세먼지를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요즘엔 청정한 날씨가 지속하고 있지만 가을이 오면 미세먼지가 다시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네, 이런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다양한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대책들이 얘기하고 있는지 날씨학개론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반기성 K웨더 예보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센터장님도 국가기후환경회의에 전문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시잖아요. 9월에는 이 회의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단기 대책을 내놓기로 했는데 현재 어느 정도 뼈대가 좀 갖춰지고 있는 상황인지 궁금해요. 네, 이제는 어느 정도 골격이 갖춰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아직 전문위원회별 회의라든가 그리고 국민정책 참여단과의 대토론회 등 여러 과정이 아직 남아 있죠. 예. 일단 국가기후환경위에서 열었던 여러 행사 회의 중에 제가 이제 가장 많은 관심이 있었던 행사가 지난 7월에 있었던 1박 2일간의 미세먼지 전문가 컨퍼런스였습니다. 예. 이 컨퍼런스에서는 반기문 위원장과 100여 명의 미세먼지 전문가가 참석을 했었는데요. 우리나라 최고의 미세먼지 전문가들이 모여서 국민의 관심이 높은 미세먼지 관련 9개 핵심 쟁점에 대해서 심층 토론했고요. 전문가 간 동의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는데요. 또 그 결과를 향후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가 마련이 되었었죠. 예, 지난 컨퍼런스에서 총 9개 의제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이루어졌고 또 종합 토론을 통해서 최종 결과물을 도출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을 집중적으로 토론하고 검토를 했나요? 일단 국내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양의 통계가 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나왔고요. 네. 사실 저도 이제 미세먼지에 대한 글을 쓰거나 방송할 때마다 좀 당혹스러웠던 부분이 배출량 통계였었습니다. 예. 전문가들은 특히 이제 대기 배출 사업장과 불법 소각 등
생물성 연소에서 누락되거나 과소평가된 배출량이 많다는 그런 평가가 있었는데요. 대형 사업장의 배출량도 문제이긴 하지만 군소 사업장의 배출량은 사실 거의 지금 통계에 잡히지 않고 있거든요. 네. 또한 뭐 농어촌이나 사업장에서 불법 소각하는 생물성 연소 이런 것도 정부의 배출량 통계를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전국 약 6만 개 사업장에 대한 배출량 전수조사를 좀 해보고 1종, 2종, 3종 대형 배출 사업장의 실시간 대기 오염 배출 정보를 좀 국민들 앞에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꼭 진실 게임 같은데 말이죠. 예. 미세먼지 농도가 정기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긴 하다. 근데 연평균적으로 보는 관점이 아니라 미세먼지 최고 농도나 나쁜 발생 이수를 따져보면 과거보다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관점을 좀 두루 평가해서 보면 개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은 그러한 어떤 측정 자료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현재로서 명확한 결론을 내기는 상당히 어렵다. 즉 감소하고 있다는 정부 주장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사실은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는 아직 국민 요구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문가들은 예보에다가 인공지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또 중국 예보 자료 및 측정망 자료의 공유 방안을 강구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제안도 있었습니다. 네, 일단 국내 배출량 통계조차 제대로 잡히지 않는 그런 한계를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빨리 해결이 돼야 할 것 같고요. 또 이 미세먼지가 거의 뭐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될 정도의 고농도일 때 우리가 정부에서 대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어떤 평가를 내렸나요? 아무래도 전문가들은 이제 공공 의무화와 민간 권고만으로는 실효성을 좀 거두기 어렵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공공 영역을 좀 넘어서 민간 영역으로 또 수도권을 좀 넘어서 전국으로 확대돼야 이런 효과가 좀 극대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모았고요. 이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기에 대한 상시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여기에는 이제 특히 계절 관리제 12월서부터 3월까지 이러한 관점에서 좀 설계돼야 한다 이런 공감대를 형성을 했고요. 이제 그리고 중국 등의 미세먼지 영향이 어느 정도 되느냐 여기에 관해서는 사실 배출량이나 기상자료의 부정확 등으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상당히 많이 사실은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델링 외에 측정치 또 위성 자료 등을 모두 고려한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그런 인식이 있었고요. 제가 좀 관심 있었던 것이 미세먼지를 인공광을 이용해서 저감하고 대형 야외 공기청정기를 설치한다는 정부의 계획이 있었죠. 근데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재의 기술 수준에서 인공광으로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미미하다. 또 대형 야외 공기청정기 또한 비용 대 효과 면에서 실익이 없다. 이런 평가를 내렸죠. 전문가들은 이 두 가지 대책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다고 판단을 한 거군요. 그럼 이 다른 저감 방안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왔나요? 일단 뭐 녹지벽과 도시 숲은 미세먼지 저감에 어떻게 보면 좀 제한적인 효과가 있다는 의견이 좀 주를 이루었고요. 다만 대기라든가 기후, 생태, 경관 등 어떻게 보면 이런 종합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이지 않냐 그런 것들이 이런 의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비산먼지 사후 관리를 위해서 도로 청소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발생원 관리를 위해서 화단이나 중앙 분리대 등을 비산먼지 배출을 적게 하는 구조로 좀 설계하자 앞으로는 또 토사 운반 차량 등의 관리가 강화돼야 한다 이런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네, 적지 않은 돈이 드는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 같고요. 또 우리가 미세먼지 심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게 되잖아요. 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국민 행동 요령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어떻게 봤나요? 일단 전문가들은 고농도시의 보건용 마스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고농도에 어떻게 보면 정의, 또 착용 시간, 방법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특히 심혈관 질환자라든가 호흡기 질환자, 어린이, 노인 등의 경우에는 좀 더 신중한 착용이 요구된다 이런 점도 강조가 되었습니다. 무작정 마스크만 쓰는 게 대책은 아니군요. 자, 아무래도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각 분야의 사람들이 관심을 두고 참여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미세먼지에 관한 모든 것에 대한 전문가와 과학자들의 합의가 먼저 중요하고요. 또 필요하죠. 사실 반기문 국가기후환경위 위원장께서는 이번 전문가 컨퍼런스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내 전문가들의 총의를 모으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사실 지금 뭐 수많은 국가기후환경위의 여러 노력 중에 제가
좀 일부러 전문가 컨퍼런스를 소개한 것은 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이 결국은 과학적이어야 하고 전문적일 때 그럴 때 사회적인 협의가 용이하게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봤기 때문입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고사성어 중에 현자 허회 여독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현명한 사람은 허허로운 마음가짐이 마치 대나무의 성품과 같다는 말인데요. 현명한 사람은 든든한 뿌리를 먼저 내리고요. 그 뿌리의 힘을 바탕으로 삼아서 위로 성장할 줄 아는 대나무의 성품과 같다는 말인데 국가기후환경의 많은 모임, 또 전문가 토론, 컨퍼런스, 또 권역별 토론회, 국민 대토론회 등은 네. 어떻게 보면요 이런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튼튼한 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가기후환경의 결과물 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요즘 날씨가 좋아서 미세먼지의 위협으로부터 좀 벗어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잠깐 잊고 살았던 것 같은데 네. 가을, 겨울이 되면은 다시 닥칠 거라고 생각하니까 좀 답답한 기분도 들거든요. 9월에 발표될 국가기후환경회의의 대책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소리를 이용해 무단 침입이나 화재 등을 감지할 수 있는 스마트 센서가 개발됐습니다. 사각지대가 없고 설치 비용까지 저렴해서 보안 강화에 한몫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사각지대가 있고 소리 감지 기능이 없다는 것은 CCTV의 단점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소리 변화로 외부인 침입이나 화재 등을 감지하는 스마트 센서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그동안 눈으로만 보안에 신경을 썼다면 이제 귀까지 동원해 환경 변화를 감지하는 센서가 등장한 겁니다. 어떤 보안 공간 내부에 음장 패턴을 만들어주고요. 소리의 패턴입니다. 그 소리 패턴이 변화가 생기는 걸 마이크가 감지해서 침입 또는 움직임 또 온도 변화, 특히 화재를 감지할 수 있는 음장 센서 기술입니다. 사람이 움직이거나 온도 변화가 나타나면 소리의 영역이 변합니다. 이 달라진 음파를 마이크로 수신해 상황을 파악하는 원리입니다. 이 기술은 기존 CCTV나 AI 스피커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시장성과 경제성이 아주 뛰어납니다. 설치 비용이 기존 CCTV의 30% 선인데 유지비는 줄이고 정확도는 높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더 나아가 노약자 움직임을 감지해 알림을 제공하는 등 복지 서비스에도 응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부분 부품을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음장 센서는 국산 기술로서 일본에서 수입하는 모든 기술에 대한 대체를 할 수 있는 수입 대체 효과가 가능하겠습니다. 지능형 영상 보안 분야 세계시장 규모는 2014년에 140조 원 선. CCTV의 단점을 해결한 이 기술은 스마트 가전과 스마트 시티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돼 국민 안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기검사 중인 신월성 2호기의 재가동을 승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안위는 지난 7월 11일부터 모두 87개 항목에 대해 신월성 2호기를 검사한 결과 원자로 운전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이번 검사에서는 안전등급 밸브 3,492대 가운데 3,486대가 기술 수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됐고 나머지 6대는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한 뒤 건전성을 확인했습니다. 또 원전 경납 건물의 철판 두께도 모두 기준치 이상이었으며 콘크리트에서 구멍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원안위는 앞으로 10개 항목을 더 검사한 뒤 신월성 2호기에 대한 정기검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곤드레 나물로 알려진 고려 엉겅퀴의 해충 2종이 밝혀졌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과 안동대 연구팀은 곤드레 나물의 병해충 조사 과정에서 미기록 해충인 우엉바구미와 우리대벌레를 발견하고 그 특성을 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우엉바구미는 4월경부터 엉겅퀴에 모여 꽃에 알을 낳고 7월경 성충이 되면 우엉잎을 갉아먹습니다. 우리대벌레는 기존에 강원과 충북 지역에 분포하는 것으로 보고됐지만 고려 엉겅퀴 재배 포지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 곤드레 나물 재배자들에게 병해충 정보를 제공하고 방제 약제를 개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철소 용광로의 조업 중단 가능성을 불러일으킨 안전밸브 개방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환경부는 안전밸브를 개방할 때 개방 일자와 시간, 조치사항 등을
지자체와 지방환경청에 보고하고 연료로 사용되는 석탄가루 투입을 최소 개방 3시간 전에 중단해 먼지 배출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4개의 안전밸브 중 대기오염물질 방지 시설과 연결된 밸브의 지름 확대 등 성능 개선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드론을 통해 4차례 포스코와 현대제철 상공의 오염도를 측정한 결과 석탄가루 투입을 조기에 중단하고 안전밸브를 개방했을 때가 그렇지 않을 때보다 먼지가 적게 배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6년 뒤인 오는 2045년 우리나라가 노인 비중이 세계 최고인 국가가 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오늘 2067년에는 인구의 절반을 65살 이상 노인이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심각한 저출산과 고령 인구 급증에 여파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아기를 평생 한 명도 채 낳지 않는 나라.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기의 수인 합계 출산율이 0.98명에 불과하다는 지난해 통계로 극명히 드러난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저출산은 필연적으로 고령화의 속도를 높여 오는 2045년이 되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노인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가 됩니다. 2045년에 65살 이상 인구 비중이 37%가 돼 역시 고령화가 심한 나라인 일본을 근소하게 제치고 세계 최고로 올라서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전 세계에서도 유례 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돼 오는 2067년에는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65살 이상 노인이 됩니다. 같은 기간에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15살에서 64살 사이 생산연령 인구는 절반 이하 비중으로 쪼그라듭니다. 이 때문에 지금은 생산연령 인구 100명이 노인을 20명 정도 책임지지만 2067년에는 오히려 102.4명을 부양해야 합니다. 정부도 장기 인구 대비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4월 이후에 인구정책 TF를 가동하여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한 핵심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논의해 왔습니다. 논의된 단기 과제들은 중점 추진해 나가는 가운데 65살이 넘어도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거듭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인구는 2028년에 5,200만 명을 조금 넘겨 정점을 찍고 그 뒤에는 계속 줄어 2067년엔 4천만 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전 세계의 과학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사이언스 시간입니다. 지난주 지구촌에는 어떤 소식들이 있었을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바하마 지역을 휩쓸고 있는 괴물 허리케인 도리안의 중심부를 비행기 안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희고 두꺼운 구름을 지나고 나니 맑고 청명한 하늘이 보이네요. 역대 최고의 태풍이라는 악명이 무색할 정도로 매우 화창해 보이는데요. 바로 태풍의 눈입니다. 태풍의 눈은 태풍 중심에 나타나는 바람 없이 고요한 지역입니다. 태풍 안쪽으로 불어드는 강한 바람 때문에 중심부에 약한 하강 기류가 생겨 만들어지는데요. 지름은 수십 킬로미터에 이를 정도로 거대합니다. 그러나 태풍이 이동하면 이 태풍의 눈도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는 오래 유지되지 않습니다. 이 영상을 촬영한 비행기는 다행히도 태풍지대를 무사히 벗어났습니다. 알록달록한 물고기 떼와 사람 몸 크기만 한 거북이. 지상에서 40여 미터 아래 수중에 펼쳐진 환상적인 모습입니다. 잠수부 가운데 백발의 할아버지가 보이네요. 바로 영국의 레이 울리 씨인데요. 울리 씨는 96번째 생일을 맞아 48분간 잠수 끝에 수심 42.4m까지 내려갔습니다. 세계 최고령 잠수 신기록입니다. 울리 씨는 지난해 같은 장소에서 40.6m를 잠수해 현역 최고령 스쿠버 다이버 기록을 세웠는데요. 1년 만에 자신이 세운 기록을 갈아치운 겁니다. 울리 씨의 이번 기록은 기네스북에 등재됐습니다. 털이 수북이 덮인 손과 발이 보이네요. 보송보송해 보이는 이 몸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네, 돌도 채 지나지 않은 아기 유리엘이었습니다. 유리엘은 머리뿐 아니라 손바닥, 발등, 배와 등까지 이렇게 털이 가득 자랐습니다. 유리엘의 어머니는 지난 1월 유리엘이 위역류 증상을 보여서 넉 달 동안 오메프라졸이라는 약을 처방받아 먹였다고 하는데요. 약을 먹인 지 2달째 머리에 털이 나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손바닥과 발등, 배에까지 털이 났습니다.
알고 보니 인도에서 약을 생산하던 중 오메프라졸과 미녹시딜의 라벨을 바꿔 붙였고 이것이 스페인 내에 유통된 겁니다. 유리엘의 부모를 포함한 피해 아동의 가족은 제약사를 상대로 소송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지구촌 사이언스였습니다. 바하마를 강타한 허리케인 도리안이 북상하면서 플로리다 등 미국 남동부 해안 지역에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최고 풍속이 5등급에서 4등급으로 낮아지면서 세력이 약화하고 있지만 초강력 폭풍을 동반하고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카리브의 섬나라 바하마를 쑥대밭으로 만든 초강력 허리케인 도리안. 인구 40만 명에 불과한 곳을 지나가며 13,000여 곳의 보금자리를 파괴했습니다. 이어 미국을 향해 서서히 북진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플로리다와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남동부 해안 지역에서는 대비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모래주머니를 만들어 건물 등의 입구에 쌓아놓거나 유리창을 합판으로 덧대어 막아놓고 있습니다. If it gets closer or a little bit worse, we may move somewhere else, go somewhere else, at least on the meantime. So we're just gonna be watching and see what we do. 플로리다주 판비치 카운티 동부 해안에는 이미 강제 대피령이 내려졌고 판비치 국제공항은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와 조지아주에서도 100만 명 이상의 주민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All those coastal counties have issued evacuation orders, and it's important that residents heed those calls. Get out now while you have time, while there's fuel available, and you'll be safe on the roads. 최근 대서양에서는 최고 등급인 5등급의 허리케인이 올해를 포함해 4년 연속 나타났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도리안의 비정상적 위력과 발달 속도는 온난화하는 지구에서 더 강력한 허리케인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자궁경부암은 대부분 초기에는 증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질병의 진행 과정이 잘 알려져서 예방이 가능하고 조기 발견 시 치료 효과가 가장 높은 암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내몸 보고서에서는 자궁경부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앙대학교 병원 산부인과 이은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자궁경부암은 여성암 중에 두 번째로 흔한 암이라고 하던데요. 일단 어떤 질환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자궁은 해부학적 구조상 체부와 경부로 나뉘는데요. 자궁경부암은 자궁의 입구인 경부 부위에 발생하는 여성 생식기암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우측 CT 스캔 사진에서 정상적인 자궁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체부와 경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좌측 CT 스캔 사진에서 보면 동그라미 부분이 보이시죠? 네. 이곳이 경부입니다. 울퉁불퉁한 모습으로 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게 자궁경부암입니다. 자, 그럼 이 자궁경부암이 발생하는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자궁경부암은 고위험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해서 모두 자궁경부암이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성이 50세가 될 때까지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감염이 될 위험은 80% 정도로 굉장히 흔한 바이러스 감염이며 대부분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우리 몸에도 면역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일부에서는 사라지지 않고 지속적 감염으로 남아있을 때 서서히 세포 변화를 일으키고 전암 단계 병변을 거쳐서 경부암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자궁경부암이 흔한 여성암이긴 하지만 초기에는 눈에 띄는 증상이 없다고 하던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자궁경부암은 초기에는 대부분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건강검진이나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를 통해서 발견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 같은데요. 증상을 굳이 이야기한다면 가장 흔한 증상은 질출혈입니다. 특히 성관계 후에 질출혈이나 질분비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양의 크기가 커져서 주위 조직에 전이가 되게 되면 골반통, 배변 시 불편감, 혈뇨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위 림프샘에 전이가 되어 커지면 하지 부종 및
신경병적 통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자궁경부암의 원인으로는 그 인유두종 바이러스의 감염에 가장 크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인유두종 바이러스란 무엇인가요? 인유두종 바이러스, 즉 HPV라고 하는데요. 예. 이 바이러스는 현재까지 한 100여 종류가 알려져 있습니다. 16번, 18번 이런 식으로 번호가 매겨져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30여 개 정도만 검사가 가능합니다. 예. 특징적으로 상피세포에만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자궁 경부의 상피세포는 탈락이 되고 기저 부위로부터 증식되어 메워지는 편평 상피세포 및 샘 상피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상피세포에 감염이 되어도 면역세포가 있는 기질 조직까지 노출되지 않아서 면역 반응을 유도하지 않기 때문에 항체 생성이 잘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백신 접종을 통해서 항체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죠.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예외 없이 성관계를 통해서 감염이 됩니다. 예.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성경험이 없는 여성에서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여성은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남성으로부터, 남성은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여성으로부터 얻어집니다. 네. 따라서 백신 접종도 여성, 남성 모두 받아야 합니다. 네.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자궁경부암의 주된 원인인 건 맞지만 바로 암을 유발하는 건 아니죠. 암에도 전 단계가 있을 텐데 어떤 단계를 거쳐서 진행이 되고 또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자궁경부암은 전 단계가 있습니다. 전 단계를 자궁경부 상피내 병변이라고 하고요. 네.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쳐서 상피내암을 거쳐서 치묘암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자궁경부암은 이 치묘암을 뜻하는 거죠. 자궁경부 세포검사가 자궁경부암의 선별검사인데요. 전암 단계의 2단계, 3단계 내지는 상피내암 단계에서 발견하여 암으로 진행되기 전에 치료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자궁경부 상피내 병변의 치료로는 레이저나 전기를 이용해서 병변 부위의 세포들을 소작하거나 원추 절제 수술을 이용해서 병변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중 원추 절제 수술을 의사들은 더 선호하는데요. 이유는요, 얻어진 검체로 다시 조직 검사를 통해서 병변이 완벽하게 제거가 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요. 가끔은 저희가 예측했던 것과 달리 암으로 이미 진행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암에 맞는 치료를 다시 시행해 드려야 하겠죠. 네. 예, 그렇군요. 그런데 이 그 자궁경부암 예방 접종과 관련해서 그 부작용 때문에 뭐 해야 된다,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즉 HPV 백신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 자궁경부암 백신의 안전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 국제 백신 안전성 자문위원회를 2회에 걸쳐 개최를 하였고요. 이때 수집된 전 세계 안전성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억 7천만 건 이상을 접종한 후였고 미국, 호주, 일본 그리고 두 백신 회사에서 보고한 이상 반응 데이터를 통합하여 분석한 결과 안전상의 문제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또한 자궁경부암 백신의 안전성 문제로 관련하여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 미국, EU를 포함하여 판매 및 사용을 중단한 국가는 없습니다. 네, 부작용 위험은 낮고 오히려 이 백신으로 암을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자궁경부암 치료법은 어떻게 되나요? 네, 치문성 자궁경부암의 치료는 임상병기에 따라서 원칙이 정해집니다. 임상병기는 암세포의 치문 정도, 종양의 크기, 자궁 주위 조직으로의 전이 등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1기에서 4기까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1기부터 2기 초까지는 수술적 치료가 가능하므로 수술이 시행되고 있고 2기 말부터 4기까지는 수술보다는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동시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술적 치료로는 근치적 자궁 절제 수술 및 림프샘 절제술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아주 초기, 즉 암세포의 치문 깊이가 3mm 이하인 경우에는 원추 절제 수술이나
단순 자궁절제 수술로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네. 또한 임신을 원하는 경우에는 근치적 자궁경부절제술을 시행해서 자궁의 체부는 제거하지 않고 임신력을 보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 그럼 이 자궁경부암을 예방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1차적으로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성생활로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의 위험을 줄이는 게 좋고요. 콘돔을 사용하면 바이러스의 노출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금연, 균형 있는 식생활, 그리고 적절한 운동으로 몸의 면역력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2차적으로는 정기적인 자궁경부암 선별 검사를 시행하셔야 합니다.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인데요. 흔히 여성들이 자궁암 검사로 알고 있는 검사입니다. 저희 국가검진에서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1, 2년마다 우리나라 모든 여성들이 검사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죠. 브러쉬를 이용해서 자궁경부의 세포를 채취한 후 현미경으로 이상세포가 있는지 관찰하는 방법인데요. 이는 침유암으로 진행되기 전에 그 전 단계에 발견하여 치료하기 위함입니다. 현재까지는 자궁경부암 백신을 맞아도 저위험군 2개, 16번, 18번을 비롯한 고위험군 7개만 감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단지 7개의 인유두종 바이러스 예방만으로는 모든 자궁경부암을 예방할 수 없으므로 주기적인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병행해야만 효과적인 자궁경부암 예방이 가능합니다. 20대 이상 여성이라면 이 정기적인 검사가 꼭 필수적이겠는데요. 2년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무료 검사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 보면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대통령 직속 범국가기구로 미세먼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출범했는데요. 네, 사회 각계각층을 대표로 미세먼지 해법을 정부에 제안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도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네, 지난 6월에는 국민 참여 게시판도 개설했습니다. 대기 환경에 관심이 많고 제시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국가기후환경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자유롭게 의견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